끝났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2025년 미국이 한국차에 25%라는 엄청난 관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외쳤죠. 한국차 끝났다고. 하지만 시카고 제네시스 매장에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관세가 오르자 오히려 고객들이 몰려든 겁니다. 30년간 BMW만 고집하던 엔지니어가 한국차가 독일차보다 낫다며 무릎을 꿇었고요. 기록적인 폭설 속에서 독일차들이 길에서 헤맬 때 제네시스만 유유히 달려나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거였어요. 평생 한국차는 싸구려라고 믿어온 68세 아버지가 손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 겁니다. 내가 틀렸다. 한국차가 최고구나. 도대체 시카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차가 어떻게 100년 독일차 신화를 무너뜨린 걸까요? 35세 자동차 전문 기자 사라 밀러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진실. 지금부터 그 생생한 현장을 공개합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미국 시민이라면 25% 관세가 붙은 한국차를 사시겠어요? 한국차를 믿고 사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를, 그래도 미국차나 독일차가 낫다고 생각하신다면 미국 1등을 달아주세요. 과연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도 같은 선택을 하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사라 밀러, 자동차 칼럼니스트입니다. 1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일해왔지만 2025년 4월 그날만큼 충격적인 뉴스는 처음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뉴스룸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동료 기자들이 한국차 끝났다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역시 마음 한편으로는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입에 달고 살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한국차는 싸구려야. 일본차의 하위 호환일 뿐이지.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세 폭탄이 터진 지 일주일 만에 시카고의 제네시스 매장으로 취재를 나갔는데 예상과는 정반대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매장 주차장이 가득 찬 겁니다. 25%나 비싸진 차를 보러 온 고객들로 말이에요. 이상하네요. 관세 때문에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매장 매니저 마이클 톰슨이 저에게 말했죠. 그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묘한 자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영업 멘트겠지. 실제로는 망해가고 있을 텐데.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고객들이 정말로 몰려들고 있었거든요. 그때 보수 평론가 스콧 해밀턴이 방송에서 내뱉은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차는 싸구려다. 미국 시장에 설 자리가 없어.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동의했었죠. 한국차가 독일차나 일본차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매장 안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남성이 BMW에서 갈아탈 차를 찾고 있다며 제네시스 G80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도 함께 와서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하고 있었고요. 이게 뭐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관세가 25%나 올랐는데 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까요? 더군다나 이건 한국차잖아요. 일본이나 독일보다 한참 뒤떨어진다고 여겨지는 나라의 차 말입니다. 기자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렸어요. 이건 분명히 기사감이야.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차가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인가요? 마이클이 다시 제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직접 시승해 보시겠어요? 편견 없이 체험해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주저했어요. 한국차를 타본다는 것 자체가 제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일 같았거든요. 그러나 기자로서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앞섰습니다. 그럼 한번 타보겠습니다. 제가 내뱉은 이 한마디가 앞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죠. 매장을 나서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한국차 몰락을 보도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과연 누가 맞는 걸까요? 진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시카고 제네시스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본 광경이 정말 현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매장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매장 앞에서 바이 어메리컨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가 몰려 있었습니다. 약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죠. 시위대 대표격인 존 피터슨이라는 남성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한국차 때문에 미국 노동자가 죽어나간다. 우리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변 시위대원들도 아웃, 아웃,
을 연발하며 호응했고요. 저는 속으로 끄덕였어요. 맞아,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지. 미국 경제를 망치는 한국차에 대한 당연한 분노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모습을 기사화하면 독자들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위 소음 속에서도 매장으로 들어가려는 고객들이 있었어요. 존 피터슨이 그들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한국차를 사면 미국 노동자들이 굶어 죽는다는 걸 아시오? 한 고객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미국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차를 살 권리가 있지 않나요? 그는 시위대를 뚫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고객을 따라 매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이클 톰슨 매니저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시승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질문이 있어요. 저는 밖에 시위 소음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런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클이 침착하게 답했어요. 고객님들이 뭘 믿든 그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고객은 직접 경험으로 판단하시죠. 그의 말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때 어제 봤던 그 중년 남성이 부인과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로버트 앤더슨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건설업 사업가였어요. 어제 시승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BMW 대신 이걸로 바꾸려고 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BMW를 버리고 한국차를 선택하신다고요? 30년간 BMW만 몰았는데 말이죠. 로버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라요. 같은 돈으로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거든요. 그의 부인 캐롤도 거들었어요. 내부 마감재부터 시트 품질까지 모든 게 BMW보다 좋더라고요. 특히 정숙성은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차가 BMW보다 좋다고? 말이 안 되잖아. 하지만 이들의 표정은 진심으로 보였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시위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차 OUT, 미국차 IN. 존 피터슨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마이클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체험이 더 확실할 겁니다. 저는 주저했어요. 시위대의 야유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기자로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무감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시승해보죠. 제가 말하자 로버트가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저도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거든요. 우리가 매장 밖으로 나가자 시위대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존 피터슨이 소리쳤어요. 또 다른 배신자들이 나타났군. 미국을 등지는 사람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로버트는 태연했습니다. 그는 시위대를 향해 말했어요. 저도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소비자의 권리죠. 시위대의 야유 속에서 우리는 제네시스 G80에 올라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밖의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조용할 줄은 몰랐는데 마이클이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제네시스를 경험해 보실 차례입니다. 시동이 걸리자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놀랐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국차가 이 정도일 리가 없어. 분명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호기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차가 제 편견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시 기대만큼은 아닐까요? 시승이 시작되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저는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정말로 시동이 걸린 게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거 정말 가솔린 엔진 맞나요? 제가 무심코 물었더니 마이클이 웃으며 답했어요. 3.5리터 트윈터보 V6 엔진입니다. 하지만 NVH 기술로 정숙성을 극대화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로버트가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몰던 BMW 740i보다 훨씬 조용해요. 처음엔 고장난 줄 알았죠. 차가 시내 도로로 접어들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도로의 작은 요철이나 맨홀 뚜껑을 지날 때도 충격이 거의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달리는 것 같았어요. 서스펜션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하던 한국차는 승차감이 떨어진다는 말과는 정반대였거든요. 마이클이 설명했어요.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절되죠.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이런 기술이 한국에서 개발된 거예요? 네, 순수 한국 기술입니다. 마이클의 답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국이 이런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신호등에서 정차했을 때 로버트가 시트를 만져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마사지 기능 좀 보세요. BMW에서는 옵션으로 몇천 달러 더 내야 하는 건데 여기선 기본이네요. 저도 제 시트를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마사지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모드로 말이에요. 이게 기본 사양이라고. 독일 차에서는 옵션 장사로 수십만 원씩 받는 기능들이 여기서는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더욱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강력한 힘이 밀려왔지만 소음은 여전히 최소한이었습니다. 출력이 어느 정도예요? 제가 물었죠. 380마력입니다. 하지만 정숙성은 유지하면서요. 마이클의 답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BMW 740i와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고속주행 중에도 실내는 조용했습니다. 동승자와 속삭이듯 대화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저는 속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로 BMW보다 조용했습니다. 솔직히 BMW보다 조용한데요. 제 입에서 무심코 나온 말이었어요. 말하고 나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로버트가 뒷좌석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아타려는 거예요. 30년간 독일 차만 믿어왔는데 이제 한국 차가 더 앞서 나가고 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차는 싸구려야.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비어 있지. 하지만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건 그 말과는 정반대였어요. 차선 변경을 할 때도 놀라웠습니다. 후방 감지 시스템이 작동해서 사각지대의 차량을 알려줬어요. 심지어 자동으로 조향까지 도와주더라고요. 이 기술도 한국에서 개발한 건가요? 저는 계속 의심했어요. 현대모비스에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마이클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독일이나 일본보다 앞선 기술이죠.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 차에 대한 편견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자 로버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기자님도 놀라셨죠?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시승용 차라서 특별히 튜닝한 건 아닐까? 실제 양산차는 다를 수도 있잖아. 매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밖에 시위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여전히 한국차 OUT 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목소리가 허무하게 들렸어요. 마이클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예상과 달랐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만든 차 맞나요? 100% 한국 기술로 만든 차입니다. 마이클의 답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과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차에 대한 상식이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이건 그저 예외적인 경우일 뿐일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 마음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시승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제네시스의 놀라운 성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동시에 의심도 가시지 않았거든요. 분명 어디선가 문제가 터질 거야. 그런데 정말로 제 예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로버트 앤더슨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사라 기자님, 큰일 났어요. 제네시스가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역시 한국차지 뭐. 6개월 만에 고장이라니. 이건 완벽한 기사 소재였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바로 취재하러 가겠습니다. 로버트의 집 앞에 도착하니 정말로 제네시스 G80이 말썽을 부리고 있었어요. 시동을 걸어도 끙끙거리기만 할 뿐 엔진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봐요, 6개월 만에 이 모양이에요. 로버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역시 한국차는 믿을 게 못 되나 봐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며 기사 제목을 머릿속으로 구상했어요. 제네시스 6개월 만에 고장, 한국차에 한계 드러나.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로버트가 제네시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상담원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네, 고객님. 즉시 견인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차량도 함께 준비해드릴게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어요. 임시 차량까지. 저는 의외였어요. 보통 고장나면 견인만 해가는 게 다인데 말이죠. 30분도 안 되어 견인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견인차 기사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치 VIP를 대하듯 정중했거든요.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임시 차량은 동일한 G80로 준비했습니다. 견인차 기사가 말하며 새 차 키를 건네줬어요. 로버트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임시 차량이 같은 모델이라고요? 네, 고객님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동일한 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수리가 완료되면 직접 댁까지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BMW나 벤츠에서도 이런 서비스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소형차나 중고차를 임시로 주는 게 다였는데 말이죠. 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죠? 돈 손해 아닌가요?
제가 견인차 기사에게 물었어요. 고객님의 만족이 우리의 최우선입니다. 한 번의 불편함으로 신뢰를 잃고 싶지 않거든요. 그의 답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며칠 후 로버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라 기자님, 차가 수리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뭔가요? 수리비가 무료였어요. 게다가 차를 집까지 가져다 주면서 연료도 가득 채워서 왔더라고요. 심지어 세차까지 해서 말이에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정말요? 6개월 된 차인데 무상 수리를 보증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서비스 매니저가 직접 집까지 와서 사과하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로버트 집으로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차가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엔진도 완벽하게 작동했고요. 이런 서비스는 왜 하는 거지? 제가 중얼거리자 로버트가 말했어요. 서비스 매니저가 그러더라고요. 고객을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그게 한국식 정성이라면서요. 저는 이상한 감동을 느꼈어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어요. 이런 서비스로 과연 수익이 날까? 일주일 후 로버트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사라 기자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차가 고장났을 때는 실망했어요. 역시 한국 차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서비스를 받고 나니 오히려 신뢰가 더 커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고장났는데 차는 어떤 브랜드든 고장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 후의 대응이죠. 제네시스는 정말 고객을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로버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한국차의 문제점을 파헤치려고 왔는데 오히려 감동적인 서비스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BMW 딜러에서는 이런 서비스 받아본 적 없어요. 고장나면 보증기간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다는 게 다였죠. 로버트가 덧붙였어요. 저는 기사를 쓸 수 없었어요. 한국차 고장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지만 내용은 감동적인 서비스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차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이 틀렸던 걸까요? 차가 고장. 나도 신뢰가 더 커진다는 로버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쩌면 한국차의 진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제네시스 매장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마크 윌슨이었습니다. 마크는 30년간 BMW만 고집해온 기계 엔지니어였어요. 그의 차고에는 역대 BMW 3시리즈부터 7시리즈까지 쭉 늘어서 있었죠. 말 그대로 BMW 광신도였습니다. 로버트, 자네가 한국차를 샀다고? 마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자네가 말이야. 로버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마크, 편견을 버리고 한번 타보라고. 정말 놀랄 거야. 마크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차가 BMW를 이길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BMW는 100년 역사의 엔지니어링 철학이 담긴 차라고. 저는 이 대화를 듣고 있다가 흥미가 생겼어요. 30년간 BMW만 믿어온 사람이 한국차를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했거든요. 마이클 톰슨이 마크에게 시승을 제안했습니다.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죠. 손해볼 건 없으니까요. 마크는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좋아, 한국차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확인해주지.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시승차에 오르자마자 마크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문을 닫는 순간의 정숙성부터가 예상과 달랐거든요. 이 정도로 조용할 줄은. 마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실내를 둘러보며 마감재를 만져봤어요. 가죽 품질이 꽤 좋네. 하지만 주행 성능은 다를 거야. 마크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시동을 걸고 출발하자 마크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속감이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고 강력했거든요. 출력이 어느 정도지? 마크가 물었어요. 380마력입니다. 마이클이 답하자 마크가 깜짝 놀랐어요. 380마력? 내 BMW 740i와 비슷한데? 마크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의 반응성이 BMW 못지않았거든요. 이상하네. 터보렉이 거의 없어. 마크가 엔지니어다운 분석을 했어요. 한국에서 이런 엔진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제가 뒷좌석에서 물었습니다. BMW와 비교해서 어떠세요? 마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솔직히 가속력은 비슷해.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부드러워. 차선 변경을 할 때 마크가 또 놀랐습니다. 후방 감지 시스템과 자동 조향 보조 기능이 BMW보다 정교했거든요. 이 기술도 한국 것이야?
마크의 질문에 마이클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현대모비스에서 개발한 첨단 안전 기술입니다. 독일보다 앞선 기술이죠.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크는 말이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나 봐요. 30년간 믿어온 BMW 신화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차에서 내리자 마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정말 좋네.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정숙성이야. BMW 7 시리즈보다 조용해. 그리고 기본 사양이 너무 좋아. BMW에서는 옵션으로 수만 달러 더 내야 하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독일 차는 옵션 장사를 하지만 제네시스는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마크의 부인 린다가 함께 왔는데 그녀도 놀란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마크, 이 차 정말 좋은데 특히 마사지 시트 기능이 놀라워. BMW에서는 이 기능만 3,000달러 옵션이야. 마크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일주일 후 마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라 기자, 결국 계약했어. 정말요? BMW 대신 제네시스를요? 30년간 BMW만 믿어왔는데 말이야. 하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 한국 차가 더 앞서가고 있어. 마크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BMW의 열렬한 신봉자였거든요. 브랜드 역사는 짧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하는 것 같아. 마크가 덧붙였어요. 기존 브랜드들은 명성에 안주하고 있는데 제네시스는 정말 혁신적이야. 린다도 완전히 마음을 바꿨어요. 처음엔 한국차 뭐야 했는데 직접 타보니 독일차보다 좋더라고요. 특히 서비스는 비교도 안 돼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웠어요. 30년간 BMW만 고집하던 사람이 한국차로 마음을 바꾼다니.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마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사라 기자,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어. 나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거든.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 제네시스가 미래야. 그날 밤 저는 기사를 쓸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바뀌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던 상식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100년 독일차 신화가 정말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차가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2024년 겨울 시카고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30cm가 넘는 눈이 쌓였어요. 이런 날에는 보통 차들이 길에서 꼼짝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버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라 기자님,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네시스로 눈길을 달려봤는데 정말 대단해요. 눈길에서요? 위험하지 않았나요? 그게 말이에요. 다른 차들은 다 길에서 헤매고 있는데 제네시스는 거침없이 달리더라고요. BMW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후륜구동 세단이 눈길에서 사륜구동 BMW보다 좋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요? 제네시스가 사륜구동인가요? 네, H트랙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똑똑해요. 바퀴가 미끄러지기 전에 미리 토크를 배분하더라고요. 30분 후 마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사라 기자, 내가 30년간 BMW 사륜구동을 믿어왔는데 제네시스 H트랙이 더 뛰어나네. 어떤 점이요? BMW X드라이브는 미끄러진 후에 대응하는데 H트랙은 미끄러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 이게 한국 기술이라니 믿어지지 않아.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말로 한국 차가 눈길에서 독일 차보다 좋을까?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네시스 매장에 전화했어요. 마이클, 눈길에서 시승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안전 운전하셔야 해요. 마이클이 웃으며 답했어요. 매장에 도착하니 주차장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볼 수 있었어요. BMW X5 한 대가 눈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데 제네시스 GV80은 문제없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와, 정말 차이가 나네요. 저는 놀랐어요.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H트랙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놓으면 상황을 분석해서 최적의 구동력을 배분해요. 단순히 미끄러진 후 대응하는 게 아니라 예측해서 미리 준비하죠. 시승을 시작하자마자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눈길에서도 차가 전혀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른 아스팔트를 달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눈길 맞나요? 제가 물었더니 마이클이 웃었어요. 네, 하지만 H트랙과 전자식 안정성 제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언덕길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에 가던 BMW 3 시리즈가 언덕을 오르지 못하고 뒤로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네시스는 아무런 문제 없이 올라갔습니다. BMW도 사륜구동인데 왜 저러죠? 제가 물었어요.
독일차의 사륜 구동은 올로드 위주로 설계됐어요. 하지만 H트랙은 오프로드와 악천후를 모두 고려한 시스템이죠. 마이클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급커브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다른 차들은 속도를 줄여야 했지만 제네시스는 안정적으로 코너를 돌았어요. 이 기술도 한국에서 개발한 거예요?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네, 현대차그룹이 독자 개발한 기술입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더욱 인상적인 장면을 봤어요. 고속도로에서 여러 차들이 눈 때문에 갓길에 서 있는데 제네시스들은 정상 속도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여러 고객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라 기자님, 오늘 눈길에서 제네시스의 진가를 확실히 봤어요. 로버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린다 윌슨도 전화했어요. 제가 렉서스 RX를 몰고 가다가 길에서 멈춰 섰는데 제네시스 탄 친구가 와서 도와줬어요. 정말 부러웠어요. 심지어 처음 보는 번호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기자님, 저는 시카고 경찰인데요. 오늘 눈길에서 사고 처리하다 보니 제네시스는 사고가 거의 없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한국 차가 정말로 독일 차, 일본 차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증거들이요. 다음 날 아침 마크가 보내온 영상을 보고 더욱 놀랐어요. 그가 제네시스로 눈 덮인 언덕을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마치 눈이 없는 것처럼 부드럽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30년간 BMW의 X드라이브를 믿어왔는데 H트랙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네. 마크의 메시지가 함께 왔어요.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거였어요. 그날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자로서 이 놀라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미국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눈 덮인 시카고 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써야겠다고 말이에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써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키보드 앞에 앉으니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 기사가 제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제목부터 고민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혁명이라고 썼다가 지우고 편견을 깨뜨린 제네시스라고 썼다가 또 지웠어요. 결국 시카고에서 목격한 놀라운 진실로 정했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지난 몇 주간의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로버트의 변화, 마크의 고백, 폭설 속에서 본 제네시스의 모습들,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25%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 매장은 고객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한 후 깨달았다. 이것은 혁명이었다. 기사를 다 쓰고 나니 새벽 4시였어요. 저는 편집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에는 중요한 기사입니다 라고 적었죠. 다음 날 오후 편집장 스티브 밀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사라, 이 기사 정말 쓸 거야? 스티브가 프린트한 원고를 흔들며 물었어요. 네, 모든 내용이 사실입니다. 독자들 반발이 클 텐데. 우리 독자 대부분은 보수적이야. 한국 차를 띄워주는 기사라고 욕먹을 수도 있어.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스티브, 저는 기자입니다. 진실을 써야죠. 하지만 이건 너무 급진적이야. 한국 차가 독일 차보다 좋다고 독자들이 믿겠어? 그래서 더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편견을 깨는 게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스티브는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좋아. 하지만 책임은 내가 져야 해. 기사가 게재된 날, 저는 초조하게 반응을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부터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된다. 한국 차가 BMW보다 좋다고? 기자가 한국 돈을 받고 쓴 기사 아닌가? 저는 낙담했어요. 역시 독자들의 반발이 거셨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제네시스 타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기자님 말이 맞아요. 작년에 GV70 샀는데 렉서스보다 훨씬 만족해요. 긍정적인 댓글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다른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사라,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 스티브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주일 후 제 기사는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공유수가 10만을 넘어섰어요. 더 중요한 건 제네시스 매장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마이클 톰슨이 전화했습니다. 사라 기자님, 기사 덕분에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다른 지역 딜러들도 연락했어요. 기자님 기사 보고 시승 신청이 3배로 늘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독자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비판적이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기자님 기사 보고 제네시스 매장 가봤는데 정말 놀랐어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제 기사는 자동차 업계에서 화제가 됐어요. 심지어 독일 언론에서도 번역해서 보도했습니다. 로버트가 저에게 말했어요. 사라 기자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버리고 있어요. 마크도 연락했습니다. 내 친구들이 기사 보고 하나둘씩 제네시스를 알아보고 있어. 정말 대단해.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독자 중 한 명이 보낸 메일이었어요. 기자님, 저는 30년간 자동차 정비사로 일했습니다. 한국 차를 무시해왔죠. 하지만 기자님 기사를 보고 제네시스를 분해해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독일 차보다 정교하더라고요. 제 편견을 깨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기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편견을 깨고 진실을 알리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스티브가 저를 불렀어요. 사라, 내 기사가 올해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어. 정말 대단해. 독자들이 변하고 있어요. 처음엔 반발했지만 이제는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진실의 힘이 그런 거야. 처음엔 거부하지만 결국 받아들이게 되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뿌듯했어요. 기자로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과연 이 변화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한국차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정말로 바뀔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시카고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고 말이에요. 기사가 화제가 된 지 한 달 후, 저는 고향인 디트로이트로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프랭크 밀러 68세, 평생 포드와 크라이슬러에서 일했던 엔지니어였죠. 그리고 제가 어릴 적부터 한국차는 싸구려라고 가르쳐온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사라, 내가 쓴 기사 봤어.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그게 사실이야? 네, 아빠. 모든 걸 직접 경험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40년간 자동차 업계에서 일했는데 한국차가 독일차보다 좋다는 건 말이 안 돼.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아버지 세대에게 한국차는 여전히 싸구려의 상징이었거든요. 아빠, 직접 한번 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시승 약속을 잡아드릴게요. 시간 낭비야. 내가 뭘 모르고 하는 소리 같아. 하지만 뜻밖의 도움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10살 손자, 제 조카 잭이었어요. 할아버지, 제네시스 정말 멋진 차래요. 친구 아빠가 타는데 진짜 좋다고 했어요. 잭이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손자 앞에서 완고하게 굴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 그럼 할아버지랑 같이 가볼까? 아버지가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다음 날, 저희는 3명이 함께 디트로이트의 제네시스 매장을 찾았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의 시선이 GV90에 멈췄어요. 이게 한국 차라고? 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외관만 봐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졌거든요. 딜러가 다가와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GV90을 보고 계시는군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SUV 중 하나죠. 한국에서 만든 거 맞아? 아버지가 의심스러워했어요. 네, 100% 한국 기술로 제작됐습니다. 시승해 보시겠어요? 아버지는 주저했지만 잭이 졸랐어요. 할아버지, 같이 타보자. 사라 이모가 진짜 좋다고 했잖아. 마지못해 시승차에 오른 아버지. 문을 닫는 순간부터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안 들리네. 아버지가 놀란 듯 말했어요. 5리터 V8 엔진입니다만 NVH 기술로 정숙성을 극대화했어요. 딜러가 설명했어요. 차가 움직이자 아버지는 말을 잃었어요. 40년간 미국 차만 타온 그에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한국 차야? 아버지가 계속 중얼거렸어요.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반응성, 정숙성, 승차감 모든 것이 예상을 뛰어넘었거든요. 할아버지, 우리 차보다 훨씬 조용하네. 잭이 신나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실내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이 가죽 품질, 캐딜락보다 좋은데? 나파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쓰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에요. 차선 변경 보조 시스템이 작동했을 때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기술도 한국에서 개발한 거야? 네, 현대모비스의 독자 기술입니다.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말이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나 봐요. 차에서 내린 후 딜러가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솔직히 내가 틀렸나 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완고한 아버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40년간 한국은 일본 뒤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이건 독일 차보다도 좋은 것 같아. 잭이 뛸 듯이 기뻐했어요. 할아버지, 이 차 사자.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틀렸구나. 한국 차가 최고구나.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제가 쓴 기사가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매장을 나서며 아버지가 저에게 말했어요. 사라, 내가 옳았어. 내가 몰랐던 건 한국이 아니라 내 마음속 편견이었구나. 아빠, 이 나이에 배우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이제야 알겠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말했어요. 사라, 내 기사가 많은 사람들의 편견을 깨뜨렸을 거야.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제네시스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어요. 정성이 담겨 있어. 그냥 차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담았어. 일주일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라, GV90 주문했어. 내 인생 첫 외국차야.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축하해요, 아빠. 친구들한테도 추천하고 있어. 처음엔 다들 말렸는데 직접 타보라고 했지. 이제 셋이나 관심 보이고 있어. 한 달 후 아버지의 제네시스가 배달됐어요. 그날 아버지가 보낸 사진을 보고 저는 감동했어요. 아버지가 차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사라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편견을 버렸어. 그리고 정말 좋은 차를 만났지. 그 후로 아버지는 제네시스 홍보대사가 되었어요. 골프장에서, 동호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제네시스를 추천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정성을 느낄 수 있어. 이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야. 한국인의 마음이 담긴 작품이지. 저는 깨달았어요. 제네시스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의 땀과 노력, 그리고 세계 최고가 되고자 하는 꿈이 담긴 메신저였어요. 몇 개월 후 아버지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편견이라는 벽은 높지만 진실과 정성으로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사라야, 제네시스는 한국의 마음을 전하는 메신저구나. 아버지의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제네시스는 한국이 세계에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메시지를 미국에 전하는 작은 역할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에서 벌어진 놀라운 한국차 역전 드라마를 함께 보셨습니다. 사라 기자처럼 편견을 깨고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한국의 기술력과 정성이 결국 미국인들의 마음까지 움직인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K-자동차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국뽕 영상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정말 기대됩니다. 한국차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